안녕하세요. 잘 나오죠? 제가 원래 하던 연구가 자기소개 먼저 할까요? 저는 저는 30기로 이제 ESC에 들어와서 지금 몇 기죠? 35기인가요? 35기까지 이렇게 어쩌다가 오게 됐는데 이제는 가급적 오지 않고 유학 가게 되면 그때 한번 특별 세션으로 오겠습니다. 31기 때 학술부장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익훈 교수님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고 근데 이제 진익훈 교수님께서 주로 하시는 연구랑은 조금 다른 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연구실 아, 아.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이제 네트워크 통계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통계라고 한다면은 이제 네트워크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그래프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러한 특수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계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데이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 데이터가 굉장히 고차원이고 각 노드 그러니까 뭐 노드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인간관계 네트워크라면 그러한 것들 간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IID 가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주로 연구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연구를 하진 않고요. 두 가지의 연구를 크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이제 어, 비모수 통계학 비모수 가설 검정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 학기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오늘 온 거는 제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약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계열 분석 들으셨나요? 시계열 분석이 이제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저도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가라는 거를 보통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주가를 생각을 하면은 어 뭐 일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의 주가, 그다음에 뭐 전날의 주가, 그 전날의 주가 같은 이런 변동이 있겠죠. 그러면 그 하루하루의 가격을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값이 실현되어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값들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시계열의 특성상 당연히 디펜던시가 있을 수밖에 없겠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IID에서 ID, Identically Distributed까지는 몰라도 인디펜던트 한가를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차분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그런 문제를 약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첫 번째 연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가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첫 번째 날이고 이게 연말 값이라고 해볼게요. 연말. 그럼 이때까지의 변동을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로 묶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의 2025년 주가 데이터가 X1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X2는 나스닥의 24년께 될 수 있겠고 23년 거가 이제 나스닥의 뭐 X3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XI들이 주어져 있고 P라는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나스닥 말고 뭐 코스피를 갖고 왔어요. 개수는 당연히 달라도 되고요. Q라는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가설 검정을 세우는 거죠. 가설. P랑 Q가 같은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그러니까 P랑 Q가 어떤 분포일지도 알 수가 없겠고 이게 X1이라고 하는 그 하나에 굉장히 이제 여러 일의 값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논페라메트릭한 방법으로 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 저는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함수 해석학에서 나오는 RKHS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Reproducing Corner Hilbert Space라는 건데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쉽게 말하면은 저 x1이라고 하는 것을 무한 차원의 벡터로 잘 옮겨서 어떠한 수학적인 거를 이렇게 잘 버무리다 보면은 정보 손실 없이 가설 검정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에 어떤 상황이 진척이 됐냐면 이 커널 값들, 그러니까 시뮬러리티를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x1들 간에, xi들 간에, yj들 간에 시뮬러리티를 비교를 했을 때 그 시뮬러리티 값이 어떠한 어 약간 리니어 썸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처럼 분리가 가능한데 그때 이제 아이겐 밸류를 이제 그 PCA 하듯이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은 큰 것부터 작은 것대로 값이 점점 감소를 할 텐데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나열을 하니까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저 고차 값이 큰 것들 몇 개만 있어도 대부분의 것을 리프레젠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익스포넨셜 디케이 레이트를 증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효 차원수가 이펙티브 디멘션이 작아도 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거를 이제 증명을 했고 지금 이제 한 단원 딱 남았습니다. 한 단원만 하면은 프린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밋을 한 단원 남은 것은 제가 만든 설정이 있잖아요. 이런 세팅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쓰면은 가설 검정이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세팅이 있는데 그 세팅이 정말로 좋은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미니맥스 옵티멀리티라고 하는데요. 미니맥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겁니다. 민을 씌우고 맥스를 씌우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민을 씌우고 뭐에 대해서 맥스를 씌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을 씌운다고 하면은 맥스를 먼저 씌우겠죠. 맥스를 씌운다고 하면은 가장 어려운 상황을 씌우는 거죠. 가장 구분하기 힘든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민을 씌워서 제가 반대로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최대를 가진다. 내가 제일 그래도 구분을 잘해. 기존 방법들 중에서는 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미니맥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제일 낫다. 그것을 만약에 보일 수가 있다면 어, 제일 좋겠죠. 통계학에서 가장 강한 옵티멀리티를 프루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미니맥스 옵티멀이란 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얼만큼 값을 가질 수 있는가, 내게 얼만큼의 성능이 나오는가가 이제 어퍼 바운드가 되겠고 그렇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성능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가 이제 로어 바운드가 될 텐데 만약에 내 방법이 그 어퍼 바운드와 로어 바운드가 동일하다면 정확하게 그 정도의 성능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옵티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미니맥스 옵티멀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김일문 교수님과 가이스로 옮기신 공동 지도를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울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건 이제 두 번째 연구인데요. 두 번째 연구는 GNN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GNN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AI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 AI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그런 쪽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기가 힘든 이유는 그래프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구성 요소는 그 어떻게 어떤 노드들과 어떤 노드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인접 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adjacency matrix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드가 세 개가 있어요. 1, 2, 3이 있는데 셀프 루프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서 나와서 자기 자신으로 연결된 루프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이애고널 텀은 다 0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0이면 이제 연결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1과 2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1과 2 쪽이 1이 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행렬이 방향성이 없는 행렬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어떤 뭐 A라고 하는 학생과 연결이 됐잖아요. 근데 이때 방향성이 없어서 방향성이 있다면 내가 이쪽으로 연결을 했는데 이쪽에서 저한테 오는 연결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처럼. 자, 팔로잉을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도 나를 팔로우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게임 해보셨나요? 게임의 친구 추가 시스템은 친구 추가를 하면 팔로우 관계가 아니라 그냥 둘 다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됐냐 안 됐냐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2랑 1 사이의 연결 관계도 당연히 1이 될 수 있겠죠. 이쪽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행렬의 형태를 우리가 adjacency matrix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프 혹은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이 행렬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결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렇게 네트워크 혹은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화학 같은 거를 배우셨을 수도 있고 뭐 대학교 때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뭐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을 보면 어떤 결합인지가 많잖아요. 무슨 공유 결합, 뭐 무슨 결합.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연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연결이 어떤 종류의 연결인지까지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엣지 피처라고 합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 그 선 하나하나를 엣지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화학 얘기를 마저 가져가면 이 첫 번째 노드가 알고 보니 뭐 화학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족 원소 이런 거. 무슨 족 원소다라고 하면은 그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각각 노드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노드 피처라고 합니다. 그러면 GNN에서 이 그래프라는 거를 학습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3 x 3이지만 상용되고 있는 이제 데이터셋들 중에 제일 큰 거는 100밀리언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노드가 이렇게 해요. 그런 거를 내가 만약에 바로 내 컴퓨터의 노트북으로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올린다. 바로 터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로드를 하면은 그 램에 올라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CS는 아니지만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데이터만 해도 340기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R 코드 같은 거 좀 빡세게 돌리다 보면은 뭐 R 세션이 터졌다 이런 거를 메시지를 본 적이 아마 있으실 텐데 약간 그런 식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개수의 네트워크 데이터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프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 데이터 하나하나의 크기가 굉장히 거대할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행렬이 엄청 거대하다고 보면은 이런 방법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내가 마치 사진 찍듯이 첫 번째로 여기를 이렇게 먼저 보고, 어, 이렇게 할까요? 여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게 뭐죠? 이게 CNN이죠.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이미지 인식하는 거.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그래프의 구조가 존중이 안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각 노드 하나하나와 뭐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은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어요. 근데 저랑 가까이 있는 뭐 이쪽 멤버들과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는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우연히도 저 끝에 있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쪽과 연결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AI 쪽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해냅니다. 우선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거대한 그래프를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GNN은 AI가 더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래프 쪽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8가지의 방법을 오늘 크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빨리 끝내는 게 좋거든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게 말씀드렸던 adjacency matrix, 인접 행렬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행렬을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대각 행렬이 다 0이니까 자기 자신에서 나와서 자기 자신으로 연결된 그런 엣지는 없다. 그러니까 셀프 루프는 없다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요 값이 1이잖아요. 그러면은 노드 1과 노드 2는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드 피처는 아까 말씀드렸죠. 노드 피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각 노드의 어떤 특징을 담은 것이고 지금 이 행렬의 노드 피처 행렬의 사이즈가 V by D잖아요. 그러면은 V인 이유는 각각 하나의 각 그 노드 수만큼의 정보가 담겨야 되니까
V일 것이고 D는 이제 그 노드 하나에 대해서 D 개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엣지 피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본드 타입 같은 건데 일반적으로 엣지 피처까지는 보통 반영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논문을 읽어봤을 때 보통은 adjacency 매트릭스 A랑 노드 피처 X까지의 집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 패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개의 방법은 모두 이제 메시지 패싱 계열에 속하는 방법론들입니다. 저랑 같이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하신 분들은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메시지 패싱이라고 하면은 수식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지만 별게 없습니다. 메시지 패싱이 무엇이냐면 메시지 패싱이 있고 크게 논 메시지 패싱이 있고 뭐 세 번째로 굳이 따지자면 섞어 쓰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 패싱이란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건네줌으로써 이 그래프 전체를 파악을 하겠다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패싱 방법은 이 그래프에 굉장히 그런 연결이 되어 있다는 특징, 그래프 자체의 그 자료적인 특징을 굉장히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패싱이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 V라는 노드가 있어요. V라는 노드가 있을 때 이 V가 뭐 옆에 있는 1, 2, 3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V 입장에서 1, 2, 3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합 네이버라고 불러요. 원합. 원합 네이버. 원합. 합이 뭐예요? 힙합 할 때 그 합이잖아요.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 뛰어져 있는 이웃들이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의 4랑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V 입장에서 4는 투합 네이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별거 없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 패싱이라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V 입장에서 일단 원합 이웃들의 정보를 싹 모읍니다. 1의 정보를 가져오고 2의 정보를 가져오고 4의 정보를 가져와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HWT입니다. 왜냐하면 W라고 하는 게 뭐의 원소래요? NV의 원소잖아요. NV는 V라는 노드의 네이버 셋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웃들을 다 모아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를 섞어요? 자기 자신의 정보를 섞어요. V 자기 자신의 정보를. 거기다가 추가로 뭐를 섞어요? V라는 애와 나머지 원합 네이버들 간에 그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연결 정보를 섞는데 이거를 만약에 안 봐도 될까요? 안 봐도 상관없겠죠. 그건 이제 자기 마음입니다. 메시지 패싱이란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선적으로 나랑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이웃들의 정보를 싹 모아서 섞어서 그걸 바탕으로 뭐를 한다? 내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 업데이트 한다라는 게 메시지 패싱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예요? 이웃들의 정보고 그게 나한테로 패싱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이제 우측에 슈퍼스크립트로 T라고 되어 있잖아요. T 플러스 1. 이게 뭐냐면 이걸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어떤 정해진 횟수만큼. 예를 들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제가 이 메시지 패싱을 딱 한 번 하면은 저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웃들의 정보만 저한테 흘러 들어와서 저의 정보가 그거랑 섞이면서 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한 번 더 하면 여기 있는 이 노드도 자기 나름대로 이웃 원합 네이버들의 정보를 받아서 업데이트 한 번 된 상태일 거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그걸 한 번 더 하면은 두 단계 떨어져 있는 애들의 정보까지도 미묘하게 섞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을 하면은 3단계 이웃들의 정보도 조금씩 흘러 들어올 거고요. 네 번을 하면 4단계 떨어진 이웃들의 정보까지도 흘러 들어오겠죠. 이러한 방식을 싹 모아서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자기 자신도 그 섞는 과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는 내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 내 기존 정보는 빼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냥 이걸 안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m이라고 하는 요 어떤 그 펑션을 걔를 안 쓰게 세팅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의 정보를 안 쓸 수 있겠죠. 그럼 메시지 패싱 방식의 장점과 단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장점은 어떤 노드가 어떤 노드 B가 어떤 애들이랑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는 그 데이터의 구조를 굉장히 존중한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단점은 뭘까요? 이 정보들을 모아서 섞는다는 게 뭐 썸일 수도 있고 민일 수도 있고 뭐 맥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결국 정보가 섞이게 되면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섞여 버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네트워크 데이터에는 크게 두 종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비슷한 애들끼리 연결되는 애들이 있어요. 유유상종. 그런 애를 호모필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상이한 애들끼리 주로 연결이 되는 애들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데이팅 어플. 성별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헤테로필리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애들끼리 연결이 된다라고 해서 헤테로필리한 데이터에 메시지 패싱 방식을 적용을 해버리면 정보가 다 섞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애들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데이터 특성상 이렇게 정보들을 모아서 섞어버리면 그러한 서로 상이하다는 정보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메시지 패싱 방식은 호모필리한 데이터에서 굉장히 잘 워킹하게 됩니다. 헤테로필리한 데이터에서는 잘 안 돌아가요. 성능이 매우 구려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우선 그래프 세이지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세이지라고 하는 것은 샘플링의 SA고요. 이제 AGE는 어그리게이트 하다의 AG입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플러스 어그리게이션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무엇을 샘플링 하냐라고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굉장히 거대하다면 어떤 네트워크의 크기가 굉장히 거대하다면 우리가 그 네트워크에서 어떤 노드 하나를 찝어요. 그냥 랜덤하게. 그래서 걔가 몇 개의 이웃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만 개의 이웃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 개의 이웃을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내 것도 이웃 다 보고 제 것도 이웃 다 보고 그런 식으로 메시지 패싱을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들 중에서 일부만 본다. 샘플링. 그래서 그 정보들을 어떻게 한다? 섞는다. 어그리게이트. 끝. 제일 원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를 그냥 조금 GNN스럽게 옮겨놓은 게 세이지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어떻게 어그리게이트를 하느냐? 뭐 평균을 쓸 수도 있고요. 맥스를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케일러블 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방법론이 스케일러블 하다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데이터를 갖고 와도 잘 작동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샘플링 기반이니까 노드가 굉장히 많은 초거대 데이터여도 어차피 모든 이웃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일부의 이웃만 보니까 작동하겠죠. 성능이 좋을까 말까는 나중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케일러블 할 수 있겠고 또 이렇게 배치로 쪼개서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모필리에서는 잘 작동을 하는데 그 어그리게이트 하는 그 과정 때문에 헤테로필리한 데이터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세이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메시지 패싱이 가진 두 개의 거대한 단점. 헤테로필리에서 잘 작동 안 하고 오래 걸리고. 예, 그래서 이거는 헤테로필리 자체의 문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오버 스무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버리다 보니까 다 어그리게이트를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다 스무딩 된다는 뜻이죠. 원래는 서로 상이한 정보라서 너무 많이 섞이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GCN입니다. GCN도 제가 수식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이게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GCN이 뭐냐면 GCN의 이제 C는 컨볼루션입니다. 우리가 CNN을 여러분들이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CNN은 이제 이미지를 인식을 하는 거죠. CNN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거대한 이미지가 있을 때 그것보다 조금 작은 네모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정보를 모으는 그러한 원리를 이제 작동을 하는 게 CNN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CNN이라고 한다, GCN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떤 특정한 노드가 있고 그 노드의 이웃들의 정보를 마치 CNN을 하듯이 컨볼루션을 하듯이 잘 섞어 쓴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플러스 i예요. 이 플러스 i가 사실 제일 핵심인데 플러스 i를 하면 어떤 인접 행렬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각 행렬 값만 1이 다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셀프 루프가 다 생겨버리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럼 셀프 루프가 생겨나 버리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기존에는 이런 거예요. 이웃들의 정보를 받아 세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웃들의 정보를 받아갖고 그거를 내 정보랑 잘 섞어요. 그러면 갈수록 내 정보가 어떻게 돼요? 정작 V 자체가 원래 갖고 있던 정보도 따라서 희미해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업데이트할 거냐면 어, 제 이웃 정보들과 섞어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E, F, G라고 한다면 A, B, C, D, E, F, G라고 하는 제 친구들의 정보를 섞어서 저라고 하는 사람의 정보를 새롭게 업데이트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의 정보에다가 어떤 가중치를 더 주지 않는 한 비중이 점점 줄어들겠죠. 제 자신에 대한 정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셀프 루프를 추가를 함으로써 나한테서 나와서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는 그런 엣지를 추가해 주니까 약간 내 자신에 대한 정보에 가중치가 들어가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GCN입니다. 그게 세이지와 GCN의 제가 느꼈을 때는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 W가 왜이신 거예요? 모드수가 많아지면. 그렇죠. 네. 네. GCN은요. 그러니까 거대 데이터에서는 안 돌아가지 않나라는 말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다 커지니까. 그 얘기가 아닌가요? 그렇죠. 안 돌아가요. 실제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그 네트워크를 조금씩 쪼개요.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엄청 거대한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서 각각 따로따로 GCN 방법을 돌려서 섞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를 드릴 모든 내용은 GCN에 기반합니다. 메시지 패싱 방법은.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GCN은 어, 뭐 그런 방법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이지랑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원리 자체에서. 제가 느꼈을 땐 그래요. 근데 이제 GA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이지랑 똑같이 갈 건데 어텐션 메소드를 도입을 해서 내가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정보들 중에 이쪽에다가 조금 더 가중치를 두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학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민을 때려버리면 웨이티드 썸이 아니라 그냥 다 1대 1대 1로 더해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간에 어텐션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이쪽이랑의 연결 관계가 조금 더 중요하네. 그럼 이쪽에다가 가중치를 조금 더 주게끔 그것을 이 모델이 알아서 배우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GAT입니다. 그래프 어텐션의 약자예요. 어,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헤테로필리한 데이터에서 조금 더 낫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헤테로필리한 데이터 자체가 나랑 굉장히 상이한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 중에서도 약간 얘랑의 관계에 가중을 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하면서 학습이 돌아가게 되니까 조금 더 헤테로필리한 데이터에서 GCN이나 세이지보다 낫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메시지 패싱 방법이 바로 GIN이라고 있어요. GIN이라고 하는 거는 어, 그래프 아이소모픽 뉴럴 네트워크인가요? 그래프 아이소모피즘 뉴럴 네트워크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수학과 출신 분들 중에 조합론 같은 과목을 들으시면은 그래프랑 그래프 간에도 우리가 어떤 함수를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친구 관계가 있고 각각 여러분들의 뭐 참석자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뭐 부회장 형이 참여를 했는데 이 부회장 형이 친구 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누구랑 조금 더 친하고 약간 이런 게. 근데 이 상태에서 무작위로 제가 자리를 재배치를 해요. 넌 저기 앉고, 넌 저기 앉고, 넌 저기 앉고 이렇게. 그러면 그 친구 관계가 변하나요? 노드의 정보가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의 정보가 변하지 않겠죠. 네? 그쵸.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 때문에 잘 안 들려갖고 변하지 않죠. 그러면은 그 두 관계는 아이소몰픽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똑같다라는 뜻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GIN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잘 이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웨이스페일러 르만이라고 하는 WL 테스트라는 게 나와요. WL 테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두 그래프가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얘네들의 노드들을 막 섞어요. 그러니까 자리 배치를 계속 돌리는 거죠. 자리 배치를 계속 돌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이 두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구나 라고 하는 게 WL 테스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이론적인 방법이에요. 두 그래프가 동일한지를, 그러니까 아이소몰픽한지를 알아보는 테스트 방법인데 쉽게 말하면은 계속 재배치를 하다가 똑같은 게 나오면 아이소몰픽한 거 아니겠니? 라는 게 WL 테스트인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 중 하나인데 이론적으로 메시지 패싱 방식으로 그래프를 학습시키면 그 학습된 그래프를 WL 테스트보다 더 잘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A라고 하는 뭐 방법론이 있어요. 뭐 세이지일 수도 있고 GCN일 수도 있고 GAT일 수도 있고 GIN일 수도 있고 뭐가 많지만 걔들을 바탕으로 그래프 1과 그래프 2를 학습을 시켰어요. 그럼 걔한테 그래프 1과 그래프 2 정보를 배우게 한 거죠. 걔네한테 물어봐요. 그래프 1과 그래프 2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구분해봐. 라고 했더니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냈어요. 이번에 그래프 3을 갖고 와요. 학습시켜요. 1과 3, 2와 3 어때? 같습니다. 얘네 둘은 다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대답의 정확도가 WL 테스트보다 좋아질 수는 없다는 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게 메시지 패싱 방식법의 한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GIN은 뭐냐면 그러한 수학적인 방법을 어떻게 내가 잘 썼더니 GIN은 이론적으로 WL 테스트와 성능이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퍼 바운드가 이론적으로 있는데 내가 그 어퍼 바운드만큼의 성능을 달성했어라는 게 GIN의 의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GIN은 어떤 방법을 썼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정보를 모으잖아요. 메시지 패싱 방식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웃들의 정보를 모은다는데 그 모을 때 평균을 안 합니다. 덧셈을 해요. 그게 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균을 여기 더하잖아요. 지금 썸을 계속 하는데 평균을 내버리면 정보가 섞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1이랑 5를 더했는데 평균을 내요. 그러면 3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3과 3을 섞어도 3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민을 쓰게 되면은 서로 다른 것을 섞었는데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덧셈을 쓰면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근데
뭐 똑같은 거 아닌가? 평균이 어차피 개수로 나눈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이웃들의 개수가 다 다르잖아요. 노드들마다. 개수가 다 다르고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젝티브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GIN이고 우리 방법을 쓰면 이론적으로 그 천장과 유사해. 근데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실전이랑 같은 건 아니죠. 실전에서도. 제가 AI 연구를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그겁니다. 통계학에서는 이럴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분산 감소가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코드를 진짜로 짜서 돌려보면 진짜 그래요. 대부분. 근데 AI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GIN입니다. 느려요. 단점. 느리다. 좋은 성능을 얻으려면 일반적으로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MPNN 방법 말고 뭐가 있느냐? non MPNN 방법이 있어요. non MPNN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래프 구조를 존중을 안 해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프 구조를 어떻게 존중을 안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인접 행렬이 주어지고 노드 피처라고 하는 벡터 혹은 행렬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엣지 피처는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보통 안 쓰니까 빼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두 개의 행렬이 주어졌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 메시지 패싱 방법 외에 제일 간단한 방법은 링크 X입니다. 링크 X라고 하는 방법으로는 그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냐면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인접 행렬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겠죠? 행렬이니까 얘를 로우 와이즈하게 쫙 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행이 있겠죠? 그걸 옆으로 이렇게 쭉 붙입니다. 그럼 세 번째 행이 있겠죠?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은 굉장히 긴 하나의 벡터로 바뀌겠죠. 그냥 쫙 펴놓은 거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뉴럴 네트워크, 그 멀티 퍼셉트론에 기반한 거기에 그냥 넣어서 학습 돌려버릴게. 그게 논 MPNN입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원합 이웃은 제일 정확하게 보겠죠. 왜냐하면 이 adjacency 매트릭스 자체가 원합 이웃을 바로 보여주는 구조니까. 너랑 나랑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면 1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보다 이상되는 정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랑 A를 제곱해 보면 되거든요. A 곱하기 A를 하면은 A 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그 행렬에서 나오는 값은 투합 이웃 연결 관계가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어요. 그림으로 그리면 1과 2가 연결돼 있고 2랑 3만 연결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셀프 루프 없으니까 0, 0, 0이고 1과 2가 연결돼 있고 1과 3은 연결이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2랑 3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단계를 건너면 1 입장에서는 뭐랑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3. 2 입장에서는 투합 네이버가 없죠. 3 입장에서는 1.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곱하면은 1 입장에서는 3, 2 입장에서는 없고 3 입장에서는 1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인접 행렬을 제곱하면은 투합 네이버를 바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링크 X처럼 그냥 행렬을 쫙 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원합 이웃 그 너머를 보기가 어려워지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명시적으로 정보를 주지 않으니까. 뭐 AI니까 AI 자체가 굉장히 어떤 논 리니어한 펑션으로서 모든 데이터 구조를 굉장히 잘 어프록시메이션 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유니버설 어프록시메이션 티오렘이라고 하나요? 제가 AI 쪽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해서 아마 그럴 텐데 어 그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명시적으로 주는 것과 너가 알아맞혀봐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다르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넌 MPNN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1단계 이웃만 봐도 충분한 거에서는 굉장히 잘하겠죠. 2단계의 이웃까지 봐야 되는 거는 좀 못하겠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메시지 패싱 방식은 나랑 1단계에 떨어져 있는 이웃들로부터 정보를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내 정보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 한 단계로부터 또 받아서 또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넌 MPNN 계열은 보통 헤테로필리한 데이터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헤테로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랑 붙어 있는 이웃의 정보가
기존과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기 때문에 원합 네이버만 봐도 충분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넌 MPNN 계열의 장점은 어, 빠르고 헤테로필리 데이터에서 잘 작동한다. 반대로 호모필리한 거에서는 잘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성능이 막 급감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단점은 그래프라고 하는 그 자료 자체의 특성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냥 통으로 넣어버리는 거니까 일반적인 벡터처럼. 어, 10분만 쉬고 할까요? 다 자서. 그래서 이제 논 MPNN 계열에서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5시 58분인데 빨리 끝내면 좋으니까 몇 개만 살펴볼까요? 몇 개만. 네 개 중에서도. 이제 SGC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SGC라고 하는 게 많이 쓰이진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약간 이제 넌 MPNN 계열에서 대표적인 주자인데 어, GCN을 이 저자들이 분석을 해봤을 때는 그 정보들을 모으는 그러한 넌 리니어한 어떤 펑션보다 액티베이션 펑션보다 어떤 주변 이웃들의 정보를 잘 에버리징 하는 거에서 GCN의 성능이 바탕이 된다라는 거를 분석을 합니다. 저자들이 나름대로. 그래서 그 GCN에 보면 W라고 하는 그 웨이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웨이트라는 게그 메시지 패싱을 하는 과정에서 그 뉴럴 넷이 자동으로 알아서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네 번째든 K 번째까지 단일한 웨이트를 쓴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어 미리 학습을 시켜 놓는 거죠. 요 그 S의 K승 곱하기 X라고 하는 거를 얘를 이제 미리 학습을 시켜 놓으면은 왜냐면 웨이트를 똑같이 쓰니까 K 번째까지 다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만 쓰니까. 그래서 딱 하나만 행렬곱을 미리 학습시켜 놓고 그냥 소프트맥스 씌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 단계로 쪼개진 게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안 되셔도 괜찮아요. SGC 안 쓰여요. 잘. 빠르다. 링크 X. 제가 설명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인. 자, 사인은 뭐냐면 사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넌 MPNN 계열이 장점이 속도의 장점을 얻는 건데 그 우리가 이제 속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넌 MPNN 계열에서는 필요한 것들을 어,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놓고 그 미리 계산해 놓은 것들로만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에서는 무엇이 프리컴퓨팅의 대상이 되냐면 X0부터 XR까지가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자, X0는 그냥 X 그 자체입니다. X가 뭐였죠? 노드 피처였죠. 그러니까 노드 피처를 쓰겠다는 거예요, 일단. 원래 노드 피처를 쓰겠다. 그 다음에 AX는 뭘까요? AX라고 하면 A랑 X를 곱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X 자체가 원래 기존에 있던 노드 1부터 노드 뭐 n번째까지의 노드 피처 정보였다면 A라고 하는 인접 행렬을 한번 곱해주게 되면은 원합들의 노드 피처 정보가 됩니다. 원합들의 A 제곱을 하게 되면은 투합들의 노드 피처 정보가 되겠죠. 그거를 어디까지? R번째까지. 그러니까 원래 노드 피처 정보부터 R번째까지의 노드 피처 정보를 R번째 합 이웃까지의 노드 피처 정보를 싹 모아서 뭐를 한다? 컨캣을 한다. 다 뭉쳐 놓는다. 붙여버린다. 그 다음에 어, 어떠한 이제 이 시그마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 넌 리니어한 그러한 레이어를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컨캣을 한 이후부터는 그냥 비선형 분류기가 되는 거죠. 어, 얘네 노드 1과 노드 2가 중간에 엣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예측하는 그러한 분류기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얘가 왜 빠른가라고 했을 때 이거를 미리 계산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어려운 게 반복적으로 그런 메시지 패싱을 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계산적으로 부하가 됐잖아요. 그런 과정을 해결했다는 거죠. 그냥 미리 한번 딱 계산을 해놓고 그냥 일반적인 멀티 퍼셉트론 네트워크로 너 이거 배워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노드 피처, 첫 번째 이웃들의 노드 피처, 두 번째 이웃들의 노드 피처 쭉 가서 R번째 단계 노드들의 노드 피처까지를 그냥 너가 알아서 배워. 그게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뭘까요? 장점. SGC랑 비교해서의 장점은 R번째 합 노드 피처까지 다 보니까 조금 더 표현력이 풍부하겠죠. 정보도 좀 더 많이 쓰고. 그다음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이 프리컴퓨팅 하는 계산이 굉장히 뭐 어려울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익스펜시브 하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장점은 기존의 노드 피처인 X0를 넣으니까 자기 자신의 정보가 스무딩 되면서 없어지는 미미해지는 그런 과정도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 그래포머는 뭐냐? 그래포머가 현재 소타입니다. 안 보이네. 자, 소타라고 하면은 어, 예술적의 예술의 경지라는 거잖아요. State of the art. 제일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타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성능이 베스트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소타야, 저런 상황에서 소타야라고 했을 때 이 non-MPNN 계열에서 단순히 어떤 엣지 유무를 때려 맞추는 계열에서는 소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방법론 지금까지 나온 거 있잖아요. 뭐 링크 X다, 뭐다, 뭐다 이런 것들을 그냥 연구 그 논문에서 제안한 대로 했을 때가 소타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 어떤 뭐 엔지니어링적인 테크닉이 들어간다든가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어떤 테크닉이 들어간다든가 함에 따라서 사실 앞지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얘가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포머의 장점은 뭐냐면 트랜스포머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트랜스포머를 도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트랜스포머를 이제 도입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한 주변과의 관계를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하는 거죠. 넌 MPNN 계열에서도. 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런 게 있었잖아요. MPNN 계열에서도 어텐션 메소드를 도입을 해서 내 이웃들 간의 정보를 섞을 건데 그 중에 가중치를 둬서 섞겠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어텐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알아서 파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냥 넌 MPNN 계열에서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장점은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음, 주변 이웃들 간의 관계를 좀 엄밀하게 살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비용이. 이제 뒤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곱으로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V라고 하는 것은 노드 수. 그 다음에 어텐션 방법만 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 거고 밑에 보면은 프리 컴퓨테이션이라고 해서 따로 또 계산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럼 얘도 세제곱이나 방법에 따라서 아니면은 V 곱하기 2가 나와요. 그러면은 거대한 데이터에는 쓸 수가 없겠죠. 너무 오래 걸린다,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그런 거였습니다. 정리, 리터레처 리뷰. 그래서 제가 요즘 연구하는 게 이름을 대시라고 지었는데요. 대시는
오늘 지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기 위해서. 오늘 지었고요. 원래는 CS2라고 불렀거든요. 왜 CS2인가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원래 했던 방법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해서 이름을 지었던 거죠. 얘가 뭐 앵커 베이스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아스트라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멋있잖아요, 이름이. 아스트라. 딱 끌리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통계 이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했던 아이디어였거든요. 실제 돌려보니까 너무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엣지가 있냐 없냐를 맞추는데 성능이 0.2 뭐 이렇게 떠버리면 그냥 동전 던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카운터 스케치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떠올린 방법이에요. 근데 나쁘진 않은데 나쁘지 않아요. 아스트라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방법론들을 이기기에는 좀 부족했다. 그래서 개선판, 그래서 CS2입니다. 카운터 스케치 2.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프로토타입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름을 지어보자라고 해서 대쉬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거든요. 뭐 그냥 그렇게 성의 없이 지은 건 아니고요. 이 대쉬의 그 이름 약자를 제가 어디다 넣어놨을 텐데 어, 맨 앞에 있으면 맨 앞에 보세요. 아, 그러네. 네. 방향성을 고려하여서 인접 행렬을 스케치를 해버리겠다. 뭐로? 해싱으로다가. 그래서 대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완성이고요. 예, 사실 저도 원래 하던 그 통계 이론 쪽 발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좀 더 제 입장에서 친숙하니까 준비할 것도 따로 없고 발표 자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실 거거든요. 다 잘 거라서 새로운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대시를 제가 하게 된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 넌 MPNN 계열만 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프의 특성을 존중하는 게 싫어요. 싫습니다. 그랬으면은 네트워크 통계학을 했겠죠. 그렇죠? 네, 두 번째, 빨라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포머 그 세제곱짜리를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회귀 분석 방법 중에서 GPR이라고 있거든요.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 굉장히 팬시한 방법론입니다. 얘가 어떤 방법론이냐면 이 베이지안으로 갔다가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거를 제가 학술부장 할 때 했었는데 GPR이라고 하는 거는 베이지안 쪽으로다가 얘네를 자동으로 피팅을 해줘요. 선을 이렇게. 그럼 단순히 연결을 해주는 거는 뭐 일반적인 회귀 분석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연결을 해주는데 이때 이 크레더블 인터벌을 이렇게 줍니다. 여기서는 오차가 이만큼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점을 무조건 지나는 가야 되니까 오차가 거의 없다가 오차 범위가 이렇게 늘어나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줄고 이런 식으로 오차를 주거든요. 비모수적으로.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어떤 것도 증명이 됐냐면 얘가 혹시 인공지능의 드롭 아웃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아시나요? 드롭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인공신경망에서 어떤 그 연결이 이렇게 연결 이렇게 층층이 쌓아가잖아요. 그 연결의 일부를 랜덤하게 끊어주는 거예요. 랜덤 초이스를 해서 의도적으로. 왜? 좀 더 랜덤성을 주어서 쉽게 말하면 약간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더 다양한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드롭 아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에서 드롭 아웃을 적용을 하면 그게 각각의 그 인공지능의 연결에다가 프라이어를 건 걸 우리가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저는 이제 안 들었는데 아마 박재우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수업을 안 들었는데 이것도 안 쓰잖아요. 누가 씁니까 이거를? 아니 저는 베이지안을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베이지안을 안 좋아하냐면 저희 교수님은 베이지안인데 저는 베이지안 아닙니다. 저는 프리퀀티스트예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프리퀀티스트를 하겠습니다. 왜 프리퀀티스트가 더 멋있냐? 이 베이지아는 이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나 MCMC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노트북이 고장 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이거 녹화가 다 되나요, 근데? 편집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뭐 방법이 있겠죠. 네, 그런데요. 근데 이 GPR이라고 하는 게 이 팬시한 이 방법론이 이론적으로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로 수렴한다는 것까지 증명이 됐어요. 멋있잖아요. 왜 안 쓰느냐 아무도. ON 세제곱이니까 데이터의 개수가 N개가 있으면 이거 피팅하는데 N 세제곱개 걸려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1000개 있으면은 1000의 세제곱만큼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빅 O 노테이션을 쓰면 쉽게 말하면 1000의 세제곱 곱하기 어떤 상수배만큼의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충. 그러니까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래포머를 아무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포머의 장점. Ideal for small v. 노드 수가 작으면은 좋대요. 아니 그러면은 더 정확한 네트워크 통계학을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왜 GNN을 써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매우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패스트 해야 된다. 네, 세 번째, 스케일업을 해야 돼요. 거대한 데이터를 갖고 와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링크 X, 행렬을 어떻게 한다? 로우 와이즈하게 다 나눠서 무한 엄청 긴 벡터로 바꾼 다음에 일반적인 그 멀티퍼셉트론 기반 뉴럴 네트워크에 학습시킨다. 그러면 행렬이 제가 아까 말했던 데이터 중에 노드 개수가 1억짜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1억 바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쫙 붙이면은 벡터의 길이가 얼마예요, 대체? 1억의 제곱? 맞나요? 그거를 어떻게 돌려요? 그거를 GPU에서 학습시키려고 돌리려면 GPU의 VRAM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360기가가 넘어야 되거든요. 이 460기가면은 이 PC방 하나인데 이게 이걸 어떻게 돌립니까? 그래서 제 목표가 제가 기준으로 삼은 게 링크 X였어요. 링크 X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면서 그만큼 빠르고 스케일업을 하다.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대쉬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다. 아, 100기가랍니다. 100기가래요. 360기가 아니라. 뭐 100기가도 굉장하죠.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의 핵심은 카운트 스케치라고 하는 겁니다. 카운트 스케치가 뭐냐면 어떤 노드들의 이웃 정보를 V라고 하는 노드의 이웃 정보를 쉽게 말하면 저차원으로 매핑을 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매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확 구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시 펑션과 해시 펑션과 사인 해시로 나눠줍니다. 자, 해시 펑션이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어떤 노드의 값을, 그러니까 노드 1번을 1부터 DS라고 하는 값 중에 아무거나 하나로 매핑을 해주는 역할일 뿐이에요. 그냥. 그게 해시 펑션이에요. 그럼 사인 해시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냐 1이냐의 추가적인 정보까지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 DS로만 그냥 매핑을 하면 DS로만 그냥 매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DS라고 하는 값이 원래 노드 개수보다는 작아야 정보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이렇게 하면? 피존홀. 수학자분들 피존홀. 어떤 애들은 같은 값을 할당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0번이 있는데 얘네들한테 1번부터 50번 중에 어떤 거를 랜덤하게 할당을 한대요. 그럼 순서대로 1번부터 50번까지 나눠줘요. 그럼 나머지 51번부터 100번은 1번부터 50번 중에 하나를 어쨌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복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특정 노드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사인을 붙이는 겁니다. 사인을 붙여서 서메이션을 해요. 정보를 다 더해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애도 3으로 할당을 받고 어떤 애도 3으로 할당을 받아요. 근데 이쪽 3은 플러스로 할당을 받고 이쪽 3은 마이너스 3으로 할당을 받았어요. 그럼 걔네를 다 더해요. 그럼 걔네들의 정보가 상세에서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 만약에 DS라고 하는 값이 V보다 노드 개수보다 확 작다면 이 할당을 해서 더하는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0점 몇 초 만에. 그래서 이 해싱을 하고 사인을 부여해서 서메이션을 하는 과정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제 앞에 부회장인 현규 형이 있는데 현규 형이 일어서 있어요. 그럼 제가 현규 형의 외관을 알고 싶은 거예요. 현규 형의 그 어피어런스를 알고 싶은데 3D면은 알기가 쉽죠. 그러니까 제가 주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만져도 보고 뭐 뭐를 옷을 입었나 뭐 어떻게 생겼나를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진으로만 딱 찍어요. 그러면 사진으로 찍으면은 2D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정면에서 찍으면 정면에서 본 모습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싱이랑 사인을 계속 다르게 부여하고 더한다는 과정이 어떤 의미냐면 사진 이렇게도 찍어보고 옆에서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정보를 모은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 번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해싱하고 사인을 하고 다 더하는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원래 모든 노드들을 다 노드 피처까지 고려하면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DS라고 하는 저 개수가 원래 노드 개수보다 확 작아야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노드 개수가 한 1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DS를 저렇게 놓는 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DS를 노드 사이즈랑 동일하게 놓고 사인 펑션을 그냥 플러스 1만 할당하게 해요. 그러면 이 방법론이 링크 X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제 카운트 스케치라고 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차원으로 축소를 하는데 잘 축소를 한다. 근데 잘 축소를 하면은 분명히 정보가 손실이 날 텐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 축소하는 과정이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각도에서 찍어보고 저각도에서 찍어봐서 그거를 잘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정보 손실을 조금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하게 똑같진 않죠. 거의 똑같습니다. 아마 약간 엔지니어링적 측면을 하면 뭔가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파라미터도 바꿔보고 이런 거. 그런 거를 하면은 거의 똑같이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자체가 거의 유사해지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방법 자체가 링크X 개선이에요. 원래 처음 시작이. 네. 저는 그 뿔마가 둘 다 있으니까 합쳐지잖아요. 컬리전이 생기잖아요. 그게 일부러 나타났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인 정보 손실을 일으킨 거죠. 그거는 어차피 다방면을 봤을 때 해결이 될 수 있겠고 약간 드롭아웃처럼 정보 손실적인 거를 일부러 일으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스케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간단해요. 이렇게 정보를 모아갖고 노드 피처 쓰고 그 다음에 캐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찍은 정보를 잘 쭉 연결해서 이어붙여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멀티퍼셉트론 기반의 그러한 것에다가 넣고 학습시키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링크 X랑 동일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테크닉을 가했냐, 헤테로필리한 데이터에서 잘 작동하기 위해서 이제 Z2라고 하는 정보와 Z1이라고 하는 정보를 뺀 거를 이용을 합니다. Z2와 Z1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이제 Z2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이웃들의 정보를 모아놓은 게 Z2고요. 투합 네이버. Z1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만 떨어진 이웃들의 정보 있잖아요. 그걸 아까 한 스케치 과정을 이용을 해서 빠르게 대략적으로 모아본 거예요. 그 디퍼런스를 써요. 왜 디퍼런스를 쓰냐면 두 번째 이웃 간의 정보와 첫 번째 이웃 간의 정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헤테로필리한 데이터들 간 노드들 간에 연결이 됐구나라고 하는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기 위해서 뭐 빼보기도 하고 뭐 민도 써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제일 로버스트하게 성능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아직 발표를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이것과 아까 제가 말한 그 정보를 축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 축소를 했을 때 이론적으로 그거를 무한정 반복하게 되면은 원래 그래프의 데이터를 정보량을 수렴한다,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개를 이론적으로 증명을 하면은 논문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두 개를 증명을 하는 게 그거고 이게 왜 성능이 잘 나오냐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여러 가지 실험을 며칠 동안 돌려본 결과물이에요. 며칠, 몇 주 동안. 이게 아직까지 그 정도의 진척이 솔직히 말하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은 엄청 헤테로한 애들끼리의 어 커넥션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정보로서 쓰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그냥 제 아이디어입니다.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하는 건 제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컴플렉시티를 보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제 DS라고 하는 게 V보다 확 작을 테니까 훨씬 빠를 수밖에 없겠고, 뭐 트레이닝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이만큼 링크 X 기반이니까 똑같을 거고, 프리 컴퓨테이션 하는 것도 이 정도입니다. 자, KX라고 하는 것은 그 각도마다 사진을 여러 번 찍는다고 했잖아요. 비율을 했을 때 그 사진을 몇 번 찍느냐가 KS입니다. 그래서 여기 E라고 하는 거는 엣지 수고요. 링크 X는 프리 컴퓨테이션이 할 게 없기 때문에 NA 거고요. GCN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스쿼럴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돌렸고, 오늘 이제 스쿼럴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의 실험이 끝나서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돌렸는데 이 슬라이드를 만들 시간은 안 돼서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스쿼럴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데이터셋에서만 넓게 잘 나온 게 아니냐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다 잘 나왔어요. 링크 X에 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속도 차이를 보시면은 4분의 1 토막이 났죠. 성능도 약간 높죠. 근데 이 뿔마가 뭐예요? 표준 편차라고 하면 안 되죠. 스탠다드 에러죠. 샘플 기반이니까. 스탠다드 에러도 더 낮기 때문에 좀 더 로버스트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법은 정리하자면 모든 이웃을 다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진을 다각도에서 찍듯이 해서 하나의 3D 도형으로 만드는 거를 그래프로 옮겨왔다라고 하면은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용한 논문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